안녕하세요. 장원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연결층과 다층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딥러닝에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 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나중 레이어, 맨 끝단에서 사용되는 것이 다 바로 이 다층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그 다층 신경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다층 신경망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어떤 알고리즘이 사용이 되는지, 흔히 얘기를 하는 백프로파게이션,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완전 연결층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완전 연결층은 사실 그 자체적으로도 신경망으로서, 인공신경망으로서 존재를 하고 동작을 잘 합니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맨 처음 개발된 인공신경망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물론 이제 다양한 인공신경망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됐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완전 연결층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완전 연결층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죠.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인공신경망이었는데 이것이 좀 개발이 되고 나중에 좀 지나다 보니까 다 연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나오는 이제 레이어들이 있거든요. 층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합성곱 신경망 층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대비를 해서 보니까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개발했던 거는 다 연결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 연결층이라고 하자. 영어로 하면 fully connected layer 혹은 dense lay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완전 연결층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딥러닝 모델은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층 사이에서 정보 전달과 데이터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딥러닝의 개념, 그래서 딥이 왜 딥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흔히 많이들 생각하시는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혹은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딥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각 층들 중에서 우리가 층을 쌓을 때 어떤 층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해야 되고요. 거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옵션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오늘 배우게 되는 바로 이 완전 연결층이 되겠습니다. 이 완전 연결층은 여러 개의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완전 연결층만 사용을 해가지고도 딥러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다층 신경망, 영어로 얘기하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오늘 공부할 거죠. 그리고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퍼셉트론이 개발이 되고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층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의 층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처음에 쓰다가 좀 한계가 있어 라고 해서 나온 것이 다층 신경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층 신경망은 사실 딥러닝에서 딥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 개의 층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딥러닝의 딥도 매우 깊다, 매우 여러 개의 층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한 그런 컨셉이 되겠고, 실제로 딥러닝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들, 해외에 유명하신 분들이 쓴 책들 중에서도 딥러닝의 한 일종으로 요 다층 신경망을 소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층 신경망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완전 연결층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완전 연결층은 쓰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타이타닉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타이타닉 데이터가 보면은 남자, 여자 정보, 1등실, 2등실, 3등실 정보, 나이 정보, 형제, 자매, 배우자 정보, 부모, 자녀 정보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왜 남자, 여자 정보가 이게 따로 돼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냥 1, 0 해가지고 하나만 쓰면 되는데, 자, 이걸 하나만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원하드 인코딩을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두 개로 굳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원하드 인코딩을 써서 남자면 1, 0, 여자면 0, 1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등실, 2등실, 3등실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거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해서 나누어 가지고 정보를 집어넣습니다. 숫자로 1, 2, 3 넣어도 되긴 돼요. 되긴 되지만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또 모르는 거라서 어느 쪽이 더 좋을지는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보통 수치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수치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연속적인 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1등식, 2등식, 3등식의 경우에는 그 의미가 아무래도 조금 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거는 수치형 데이터라기보다는 카테고리컬형이 맞고 카테고리컬형으로 이제 간주를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원활 인코딩을 하는 것이 이제 정석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 정보 있고요. 요거는 하나로 다 돼 있죠. 수치형 데이터, 형제자매 배우자 수, 요것도 뭐 수치형 데이터, 부모 자녀 데이터, 숫자, 요것도 수치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노드 하나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총 이제 8개의 데이터가 들어왔는데요. 요 8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을 만들어내요. 네, 출력은 생존 여부죠. 1이면 생존, 0이면 사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이 실제로 어떻게 들어오나 이제 보면 남자 10, 1등실 100, 1등실 손님이죠. 100, 나이는 0.25. 자, 여기서 나이가 0.25살이라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0살에서 80세까지의 정보를 이제 그 숫자를 이제 0에서 1 사이로 정규화를 해준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 배우자 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으로 나눴죠. 예, 지난번에. 그래서 실제로는 2명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 자녀 수, 이것도 정규화를 시킨 겁니다. 그 다음 목표 출력은 1 또는 0.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지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제 생존 여부도 원활 인코딩으로 해가지고 2개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1개만 놓고 생존이면 1, 그 다음에 사망이면 0 이렇게 2개만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 지금 내부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보시면 W11, 네, 그 W12 자, 웨이트가 있습니다. 가중치가 1과 1이라고 하는 거는 1과 1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1과 출력 1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W11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일, 3일, 4일, 5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래쪽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B라고 하는 게 더 붙었죠. 요거는 이제 바이어스라고 하는데요. 요게 왜 들어가는지는 이제 조금 이따 수식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노드입니다. 노드가 있고, 네, 쭉 노드가 8개가 있죠. 네, 오른쪽에도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 51 출력 노드예요. 그래서 입력 노드와 출력 노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완전 연결층이거든요. 완전 연결층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완전 연결층을 보시면 얘가 8개의 입력과 1개의 출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층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요거 완전 연결층이라고 했을 때 완전 연결층을 요 가중치만 놓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라이브러리들이 잘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요 하나하나를 이제 그냥 덩어리, 모듈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 연결층의 하나의 레이어로 보게 되면요. 이게 하나의 완전 연결층이 8개의 입력과 1개의 출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출력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입력에다 가중치를 곱해요. 예, I1에다가 연결되어 있는 W11을 곱하고요. I2에다가 W22를 곱해요.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합니다. 그럼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 O1은 I1 곱하기 W11 더하기 I2 곱하기 W21 쭉 더해가지고 I8 곱하기 W81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최종적인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조금 줄여보면요. O1은 결국은 I 곱하기 W가 돼요. I 곱하기 W의 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선형 방정식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Y는 AX. 예, 요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X라고 하는 거는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의 경우에는 어떤 입력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이 층의 완전 연결 층 입장에서는 어떤 입력이 들어올지 모르죠. 전혀 예상이 안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뭐예요? 여기 있는 가중치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i를 우리가 이제 x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w를 우리가 a, 네, 그런 일종의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ax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y는 ax, 그러면 1차식이잖아요. 1차 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가 사실은 있었죠. 기본 형태가 뭐죠? y는 ax가 아니고 y는 ax 더하기 b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b가 이제 그 인터셉트, 여기 한국어로 뭐죠? 절편, 네, y 절편, 네, y 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y 절편을 얘기를 해줘야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1차 방정식을 잘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다가 b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O1은 I 곱하기 W 더하기 B.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B를 우리가 그냥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1차식에서의 그런 Y 절편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의 과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 학습을 어떻게 시키지, 그러면? 학습이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어쨌든 주어진 입력에 따라 가지고 출력을 만들어내요. 곱해서 더하면. 그런데 요거를 곱해서 더하는 요 과정을 하면 되긴 되는데 출력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파라미터 W1부터 11부터 W8일까지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렇죠. 요게 완벽한 그런 가중치, 최적의 가중치를 찾아내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요 질문이 남게 됩니다. 야, 이게 바로 학습 과정인데요. 자, 그 학습 과정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우리는 이제 출력을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기 출력을 아까 I 곱하기 W 더하기 B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약간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한 어떤 예측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은데, 이제 얘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분류를 하고 싶은 경우가 많죠. 요거냐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이제 O의 값이 무한대로 커진다든지 무한대로 작아지는 그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무한히 커지거나 무한히 작아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요 결과를 0과 1 사이의 숫자로 좀 만들고 싶어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의 숫자로 조정을 하려면 어떤 함수를 쓰면 될까?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함수가 굉장히 유명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우리가 조정하는 건데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등을 쓰면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시그모이드는. 그래서 값이 무한히 커지더라도 1보다 커지지는 않습니다. 무한히 작아지더라도 0보다 작아지진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재조정을 하는 것이 이제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이 아까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출력을 두 개를 가질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원래 우리가 예측하는 것이 생존 또는 사망인데, 이걸 원하드 인코딩을 하면은 출력이 두 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출력이 두 개가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O1과 이제 O2가 생겼어요. 자, 이렇게 되면 가중치가 지금 2배로 됐습니다. 그래서 가중치의 개수가 2배로 늘어나는 그런 결과. 2배로 복잡해진 거죠. 학습하기가 2배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좀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의 상황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생존 사망이잖아요. 아까 0, 1이었는데 이제는 0, 1 혹은 1, 0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로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큰 것, 예를 들어서 O1이 생존을 나타내고 O2가 사망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면
이제 O1이 크면 생존이고 O2가 더 크면 사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층 신경망으로 넘어갑니다. 다층 신경망. 원래는 이게 사실은 이제 단층 신경망, 그러니까 일반적인 퍼셉트론에서 학습하는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층 신경망 넘어간 다음에 또 다층 신경망에서 학습하는 과정을 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냥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퍼셉트론 단층 신경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결국은 다층 신경망으로 요즘에 다 만들어 가지고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층 신경망으로 바로 점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층 신경망은 기본적으로 완전 연결층을 여러 개 쌓아서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딥러닝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요. 여기서 입력이 연결된 층을 따라 가지고 전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가 전파라고 그래요. 아래쪽에 이제 입력 신호가 전파 이렇게 돼 있죠. 입력 신호가 01, 01, 0.2, 0.7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 100, 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곱해서 더하는 방법으로 그 다음 출력으로 넘어갑니다. 출력은 그 다음 층의 입력으로 가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게 계산이 되어 가지고 출력이 나옵니다. 최종적인 출력은 이제 우리가 분류 네트워크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큰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전파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역전파라고 있어요. 역전파는 뭐냐면 여기서 뒤쪽에서 보면 우리가 생존이다 그러면 1, 0을 기대를 해요. 이 사람이 생존했다. 그러면 1, 0으로 출력이 되길 기대하는데 그게 1, 0으로 딱 안 나올 수 있어요. 0, 1이 나올 수도 있고 에러가 완전히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생존으로 예측은 하긴 했지만 1로 예측을 하진 않고 0.8, 0.2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여기서 발생한 에러를 가지고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여러 개 있었는데 여기서 발생한 에러가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하는 거를 이제 책임 소재를 따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가는 과정을 역전파라고 합니다. 네, 역전파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층 신경망을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 층에서 결국 오차가 결국 어디서 발생하냐면 마지막 층에서 발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타겟은 1이에요. 1, 0 생존했단 말이죠. 그런데 출력이 0.8, 0.6이 나왔어요. 네. 조금 딥러닝 아시는 분들은 0.8 하면 0.2가 나와야지 왜 0.6인가요 하실 텐데요. 자,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을 안 했다라고 전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도 쓰고 활성화 함수도 쓰고 하면은 이게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우리가 계산에서 층에서 나오는 출력을 곧바로 이제 활용을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력이 0.8이고 타겟이 1.0이면 에러가 났죠. 에러가 얼마나 났어요? 0.2만큼 났습니다. 에러를 타겟 빼기 출력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노드의 출력 노드에서는 타겟이 0인데 출력이 0.6이 됐어요. 오차는 얼마가 됐죠? 네, 마이너스 0.6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오차가 발생했는데 그럼 이 오차를 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층에서 이제 보면요. 이제 여기서 오차가 마이너스 0.6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0.6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죠? 여기 0.6과 연결되는 요 세 개, 세 개의 가중치가 책임을 져야 되겠고요. 0.2에 대한 에러는 여기 그 다 위에 있는 또 세 개 가중치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출력이 작죠? 그럼 가중치를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올라갈까요? 오차가 줄어들까요? 출력이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가중치를 기본적으로 늘리면 되겠죠. 예. 입력이 우리가 0과 1, 입력이 0보다 크다는 전제 하에서는요. 그래서 늘리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입력이 0이면은 사실 그 가중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입력 0이 되면은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기 때문에 0인 입력과 연결되어 있는 가중치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얘가
우리가 이제 요 각각의 가중치 누가 책임이냐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죠. 복잡한데 일단 여기서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다층 신경망의 학습은 마지막 층에서 발생한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내부 엣지 가중치를 조절한다는 거고요. 이게 맨 마지막 층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얘가 수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한 층 한 층 앞으로 가게 되면 그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론적으로 좀 복잡하게 정립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역전파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때 학습 속도하고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다루진 못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이번 시간에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좀 다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오차를 계산을 할 때 이제 타겟 빼기 출력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타겟 빼기 출력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뭔가 좀 뭐 로그 함수도 쓰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좀 써가지고 좀 복잡하게 정의를 할 거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단순한 방법 이제 타겟에서 출력을 뺀 값으로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네트워크 구조 디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타이타닉 데이터 같은 어떤 데이터를 받으셨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어떤 값을 예측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네트워크 내부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딥러닝 라이브러리들 많이 나왔고 이제 사전 학습된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전 학습된 모델들을 그냥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쓰시면은 되는 경우가 물론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잘 되어 있죠. 하지만 사실 그런 이미지 인식과 같이 이제 그렇게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잘 동작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은 케이스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이미지의 경우가 조금 특수한 거거든요. 근데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가 딱 주어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 훈련 과정에 여러분이 첫 걸음을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우 간단한 거예요. 이제 그냥 우리는 완전 연결층만 씁니다. 요즘에 나오는 뭐 트랜스포머 레이어도 있고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이제 레이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레이어들 일단 다 제껴놓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완전 연결층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완전 연결층을 조합을 해가지고 뭔가 결론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완전 연결층을 몇 개를 쌓을 것인가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이제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되겠고요. 그러면 각 완전 연결층에 대해서 안에 노드가 몇 개 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보시면 완전 연결층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층에는 우리가 노드가 3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층에는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이제 8개, 3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입력이기 때문에 입력 노드의 숫자는 그 앞에 나오는 노드, 그 앞에 들어가는 층에 절대적으로 종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완전 연결층은 데이터 입력의 노드 개수, 입력 개수에 종속이 되고요. 그 다음 완전 연결층은 첫 번째 완전 연결층의 출력 개수, 출력 노드 개수에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각 노드의 출력 개수예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요 출력 개수에 따라 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가중치들의 개수, 즉 네트워크의 복잡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맨 마지막 층의 출력 개수는 또 이제 그냥 고정이에요. 왜냐하면 분류할 그룹의 개수가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생존 사망 이렇게 2가지로 하는데 원하드 인코딩을 쓰겠다 그러면 2개로 돼야 되겠죠. 생존 사망을 하는데 나는 그냥 노드 하나만 쓸래 0, 1로 해가지고 쓸래 라고 한다면 출력이 노드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종적인 출력 노드의 개수가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완전 연결층이 그냥 난 두 개만 쓰겠다 라고 한다면 사실 입력 노드의 개수가 결정이 되고 출력 노드의 개수가 결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노드 개수의 수는 이제 첫 번째 완전 연결층의 그 노드 개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은 단순해지죠. 하지만 완전 연결층은 몇 개를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지혜롭게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완전 연결층은 그럼 몇 개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애매하죠. 요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제 해봤는데 잘 되면 그거 쓰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2개 정도 씁니다. 이제 최근에는 사실 완전 연결층만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제법 있지만 정형 데이터가 아닌 경우 이미지라든지 사운드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복잡한 데이터들의 경우에는 이런 완전 연결층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이제 네트워크 층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 연결층을 언제 쓰느냐? 보통 여러 가지 층들을 쓰고 맨 마지막에 써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라든지 이런 데서 특징을 추출을 하고 추출된 특징을 정보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것이 이 완전 연결층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결론을 내릴 때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 말고 또 2개나 뭐 3개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제 다양하게 경험을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스택을 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개를 안 쓰고 2개를 쓰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1개를 쓰면 선형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거든요. y는 ax잖아요. 근데 2개를 쓰면은 얘가 비선형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가 이제 원래 이렇게만 예측할 수 있던 게 1차원적으로만 예측할 수 있던 게 이게 이제 이렇게 좀 곡선으로 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층을 뭐 2개를 쓴다든지 3개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는 또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 층의 노드가 많아질수록 층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미지수의 개수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출력 노드가 하나죠. 하나인 경우에는 O1은 이렇게 I1 곱하기 W1 더하기 해가지고 더하기 B. F가 나온 거는 이제 뭐죠? 이제 활성화 함수. 미지수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지수가 증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이 조금 개념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진짜 단순한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a하고 b가 값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싶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몇 개가 주어지면은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죠? 네. 우리에게 데이터가 2개 이상 주어지면은 파라미터가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변수가 11개다.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하죠? 네. 값이 적어도 11개가 이제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 방정식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위에 나오는 요식 변수가 11개인 이미 1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우리가 W로 바꾸고 A를 W로 바꾸고 X를 I로 바꾸면은 완전 연결층을 계산하고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완전 연결층에서 우리가 이 가중치를 정확하게 학습하기 위해서는 한 10개, 11개 뭐 이 정도만 있으면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변수가 아까 타이타닉 같은 경우는 8개였으니까 데이터 8개만 있으면 학습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함정이 있습니다. 이제 뭐가 함정이냐면 이제 이 데이터에 노이즈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없고 정확한 데이터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y는 ax 더하기 b인데 1이 2고 3이 6이고 4가 8이면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겠죠. 네,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이즈가 끼어 있는 거예요. 1일 때 2가 안 나오고 2.3이 나오고 3일 때 6.7이 나오고 4일 때
1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를 예측하는 것이 조금 곤란해져요. 네, 그렇겠죠. y는 지금 요거를 보시면 a가 얼마죠? a가 2죠. 네, 곱하기 2예요. b는 0이죠. y는 ax 더하기 b. 금방 이제 에러가 없는 경우에는, 노이즈가 없는 경우에는 금방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노이즈가 끼임이야. 그리고 노이즈의 그 범위가 작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노이즈 범위가 우리가 알 수 없다 혹은 굉장히 크다라고 한다면 그걸 예측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요 부분을 엣지 그리고 파라미터의 개수라는 부분을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조금 다른 이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좋은가, 혹은 문제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은가, 혹은 우리가 풀려고 하는 그 모델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좋을까, 단순할수록 좋을까. 자, 문제는 단순할수록 좋겠죠. 네, 문제는 단순할수록 풀기는 쉽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나중에 석박사 과정에 가셔가지고 논문을 쓰신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너무 단순하면 이제 논문이 되진 않겠죠. 좋은 연구가 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어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쉬운 문제라면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복잡한 문제예요. 문제는 그냥 복잡하다라고 치면, 복잡한 문제는 복잡한 방정식이 필요해요. 하지만 단순한 문제의 경우에도 복잡한 방정식으로 풀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x는 1, y는 2, x는 3, y는 6, x는 4, y는 8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요, 여기서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가가지고 a가 얼마야, b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거예요. a는 2고 b는 0이야 라고 대답을 해주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혹은 10차 방정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y는 ax의 10승 더하기 bx의 9승 더하기 cx의 8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가져왔어요. 파라미터 개수가 굉장히 많죠. 네, 파라미터 개수가 11개예요. 근데 파라미터 개수가 11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11개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1개의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는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1차 방정식을 가져가야 되고요. 2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2차 방정식을 가져가야 돼요.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모델 이제 딥러닝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아까 제가 출력 노드의 개수하고 층행 개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결국은 뭐냐면, 단순한 문제다, 데이터가 단순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층행 개수도 적게, 출력 노드의 개수도 적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이렇게 되면 층행 개수도 많이, 출력 노드 개수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디자인하면은 이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다층 신경망과 이제 단층 신경망, 즉 퍼셉트론, 그리고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쉬셨다가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